거울을 들여다보지만 자신의 모습은 없고 웃고 있는 여우만 비친다. 순간 거울 속 여우가 손을 내밀어 얼굴 가죽을 벗겨 쓰고 나온다. 드러난 진실은 섬뜩하다. 거울에 갇힌 구미호는 살아있는 인간과 신분을 바꿔 현실로 탈출하려 하고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여우가 꼬리로 사람을 홀리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찾아오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스며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흙을 파서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거두어들이는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산이 깊은 만큼 골짜기마다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할 무렵이면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본래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칠성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일을 했지만, 척박한 산골 땅에서 나오는 곡식은 입에 풀칠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거나 산짐승이 내려와 밭을 망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칠성의 마음속에는 점점 가난에 대한 원망과 막연한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무너져가는 흙담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기와집을 짓고 어머니께 흰 쌀밥을 배불리 먹여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마을의 추수가 모두 끝나고 들판이 텅 비어 쓸쓸함이 감돌 때, 낯선 떠돌이 장사꾼 하나가 보찜을 쥐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느 장사꾼들처럼 소금이나 바늘 같은 생필품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묘한 물건들을 늘어놓으며 좌판을 벌였습니다. 그의 보찜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의 뼈로 만든 장신구와 색이 바랜 오래된 서책들, 그리고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들에 눈이 휘둥그레져 하나둘씩 장사꾼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사꾼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듯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먼 이국 땅과 신비한 산들을 돌아다니며 얻은 귀한 물건들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칠성 또한 장터의 소란스러움에 이끌려 늙은 어머니의 약값을 벌 수 있을 만한 것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 장사꾼의 좌판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는 먼지뿐이었기에 그저 남들이 물건을 구경하는 모습을 뒤에서 부러운 눈길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장사꾼은 눈썰미가 좋아 칠성의 허름한 옷차림과 근심 어린 표정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흩어진 뒤에 슬그머니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칠성의 어깨를 톡 치며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양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그 목소리는 뱀이 풀숲을 지나가듯 스산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이 척박한 산골에서 뼈 빠지게 일해봤자 손에 쥐는 건 흙먼지뿐이지 않은가? 장사꾼의 말은 칠성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장사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자네가 효자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네. 하늘이 감동할 효자에게만 내 특별히 알려주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들어볼 텐가? 이건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야. 자네처럼 간절한 사람에게만 통하는 법이지.
칠성은 의심스러웠지만 비법이라는 단어와 효자라는 칭찬에 귀가 솔깃해져 장사꾼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장사꾼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품속에서 낡고 꼬질꼬질한 종이 한 장과 구멍이 뚫린 엽전 하나를 꺼내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산 너머에는 옛날부터 천년 묵은 여우 신선이 산다는 전설이 있지.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사실 그 여우 신선은 미래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어. 이 종이에 숫자를 적고 이 엽전에 손가락을 얹은 뒤 정성을 다해 여우 신선을 부르면 신선이 내려와 자네에게 큰 재물을 가져다 줄 숫자를 알려줄 걸세. 칠성은 손에 쥔 차가운 엽전의 감촉에 소름이 돋았지만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건 그냥 놀이가 아니야. 여우 신선은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절대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고 신선이 가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손가락을 엽전에서 떼면 안 되네. 만약 약속을 어기면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 장사꾼은 알 수 없는 웃음을 흘리며 뒷말을 흐렸습니다. 칠성은 그 웃음이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기와집과 어머니의 웃는 얼굴 때문에 불안함을 애써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꾼은 칠성의 반응에 만족한 듯 보찜을 챙겨 마을을 떠났고 칠성은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장사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장사꾼이 준 종이와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여우가 밖에서 칠성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 이 엽전 하나로 내 팔자가 바뀔 수 있을까? 아니야.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 다 사기꾼의 수작일지도 몰라. 칠성은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마음을 고쳐먹으려 했지만 흙벽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늙은 어머니가 쿨럭이며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듣자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난은 칠성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욕망을 부추기는 가장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멍한 눈으로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통 여우 신선과 숫자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 몰래 장사꾼이 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에는 붉은색 먹으로 기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숫자를 적을 수 있는 빈칸들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종이의 빈칸의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에서 떨어지는 먹물 자국이 마치 칠성의 운명을 점지하는 점들처럼 검고 깊게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칠성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마을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 2명을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개똥이와 칠복이는 칠성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들로 평소에도 칠성과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칠성은 친구들을 인적이 드문 뒷산 바위 틈으로 데려가 장사꾼에게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귀신을 부르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칠성이 엽전을 보여주며 우리 딱 한 번만 해보자. 만약 진짜라면 우리는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라고 설득하자. 그들의 눈빛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겠지. 그냥 숫자만 알려주고 가는 거겠지? 겁이 많은 개똥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은 짐짓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장사꾼이 그랬어. 예의만 잘 지키면 복을 내려준다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살고 싶어서 정성을 들이는 건데 산신령님도 봐주시지 않겠냐. 칠복이 또한
가난에 지쳐있던 터라 칠성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칠성의 사랑방에 모여 의식을 치르기로 약속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마을을 덮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산새들도 잠자리를 찾아 둥지로 돌아가고 가끔 들리는 것은 멀리서 짖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가 깊이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사랑방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낮에 준비한 종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구멍 뚫린 엽전이 차가운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아 칠성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곧이어 개똥이와 칠복이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아무도 안 봤지? 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은 종이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둘러앉았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종이 한가운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사꾼이 가르쳐준 대로 친구들에게 손가락을 엽전 위에 올리라고 신호했습니다. 세 사람의 검지손가락이 차가운 쇠붙이 위에 맞닿자 찌릿한 기운이 손가락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살깔에 닿는 듯한 기분 나쁜 감촉이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는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한다. 절대 손을 떼면 안 돼. 내가 주문을 외울 테니 너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 칠성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장사꾼이 알려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님, 여우님, 산 넘어 계신 여우 신선님, 저희의 가난을 굽어 살피시어 이곳에 왕림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문이 이어질수록 촛불의 불꽃이 가늘게 떨리더니 갑자기 위로 길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였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칠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자신의 목소리 같지 않게 낯설고 탁하게 들렸습니다. 개똥이와 칠복이의 손가락도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한 대로 엽전에서 손을 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옷이었습니까? 옷이었으면 대답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꼼짝도 하지 않던 엽전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미는 것도 아닌데 엽전은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종이 위를 스르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엽전이 움직이는 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스스슥, 스스슥. 세 사람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엽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크게 뜨고 엽전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엽전은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 사이를 배회하더니 이내 숫자 하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숫자 7이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숫자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엽전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눈도 경악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칠성아, 이거 진짜 움직이는 거야? 네가 미는 거 아니지? 개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난 맹세코 힘을 주지 않았어. 너희야말로 장난치는 거 아니지? 칠성도 당황하여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본 순간 아무도 장난을 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엄청난 호기심과 욕망이 그 공포를 덮어버렸습니다. 정말 신선이 오신 거야.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엽전은 칠 위에 잠시 머무르더니 다시 움직여 이번에는 삼산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새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권의 숫자이든 보물이 묻힌 장소이든 분명 자신들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계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엽전은 계속해서 숫자를 가리키며 춤을 추듯 종이 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칠성과 친구들은 엽전의 움직임에 홀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칠성의 사랑방만은 탐욕의 불꽃으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엽전이 움직일 때마다 방문 밖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마당에 있는 장독대 뒤에서 붉은 눈빛 두 개가 그들의 방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촛불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었고 촛농은 피처럼 붉게 녹아내려 촛대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주문을 멈추고 이제 그만 숫자를 다 받았으니 신선을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엽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종이 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칠복이가 울상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칠성도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한기가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딱 하나만 더 물어보자. 확실하게 해야지. 칠성은 친구들을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기로 했습니다. 신선님, 이 숫자들이 정말 저희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까? 그렇다면 예 쪽으로 가주십시오. 칠성은 종이 한 구석에 적어둔 예와 아니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미친 듯이 돌던 엽전이 딱 멈췄습니다. 정적, 방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엽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엽전이 향하는 곳은 예도, 아니오도 아니었습니다. 엽전은 종이의 여백,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텅 빈 공간을 향해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엽전은 종이 밖으로 나가려는 듯 책상 모서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칠성이 당황하여 외치는 순간 밖에서 갑자기 쾅 하고 살인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난폭한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엽전은 책상 끝자락에 위태롭게 멈춰섰고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칠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칠성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장사꾼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의를 지켜야 해. 절대 의심하지 말고. 칠성은 자신이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신선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이 밤중에 뭣들 하는 짓이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세 사람은 하마터면 손가락을 뗄 뻔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꾼의 경고가 떠올라 억지로 손가락을 붙인 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어둠 속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그림자의 주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칠성의 방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칠성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놀판, 멈출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천둥 같은 호통 소리의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을 타며 약초를 캐던 신만이었기에 산의 기운과 짐승의 낌새를 읽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박노인은 지팡이를 쥔 채 칠성의 집 굴뚝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하얀 수염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이 나오자마자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듯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놈아, 내 놈 집 구석에서 무슨 흉악한 냄새가 나는지 아느냐? 이건 사람이 피우는 불냄새가 아니다. 산짐승의 누린내가 진동을 하고 저승문턱의 매캐한 향내가 온 동네를 덮고 있단 말이다. 박노인의 꾸지람의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혹여나 방 안에 있는 친구들과 옆전판을 들킬까봐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그저 친구들과 심심풀이로 옛날 이야기를 하며 촛불 장난을 좀 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매서운 눈초리는 칠성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칠성은 노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어설픈 변명을 듣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칠성의 집 마당을 한 바퀴 빙 둘러보았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즙즙즙즙. 젊은 놈들이 겁도 없이 사내는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거늘 함부로 주인을 불러내려 하다니 오늘 밤은 바람의 방향이 심상치 않다. 북쪽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비린내가 섞여 있어. 칠성아, 네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만두거라.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탐하면 결국 제 살을 깎아먹게 된다. 박노인은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팡이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칠성은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멍하니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찬바람이 땀에 젖은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가자 소름이 돋았지만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과 엽전 그리고 아직 다 알아내지 못한 숫자들에 대한 미련이 칠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인네가 괜히 겁주는 거야.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칠성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엽전은 아까 멈춘 그 자리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친구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날 밤의 의식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깨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칠성 자신의 손이 너무 떨려 엽전을 다시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밤새 잠을 설쳤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김씨네게가 밤새도록 허공을 향해 지저대는 통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는 이야기부터 외양간의 소들이 이유 없이 날뛰어 곱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까지 흉흉한 소식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뒷산의 까마귀 떼가 아침부터 칠성의 집 지붕 위를 빙빙 돌며 울어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에 무언가 불길한 일이 생길 징조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보이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탐한 눈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지붕 위를 맴도는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칠성의 머릿속은 오로지 어젯밤 보았던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종이에 적어둔 숫자들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7, 3, 9.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가난에서 구해줄 동아줄이라는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경고를 잊기 위해 더욱 일에 매달리려 했지만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헛손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젯밤 함께했던 개똥이가 칠성을 찾아왔습니다. 개똥이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칠성아,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 꿈에 머리 없는 여우가 나와서 내 손가락을 잘라가는 꿈을 꿨단 말이야. 개똥이는 몸서리를 치며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칠복이 또한 아침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숟가락이 두 동강이 났다며 불길해했습니다. 친구들의 겁먹은 모습을 보자 칠성은 덜컥 화가 났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겁쟁이들아, 이제 와서 그만두면 뭐가 남냐. 어젯밤에 엽전이 움직이는 거 똑똑히 봤잖아. 그건 진짜 신선이 오셨다는 증거야. 박노인 영감님이 소란만 피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될 숫자를 다 받았을 거라고. 칠성은 친구들을 다그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묻어났습니다. 칠성은 친구들에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며 딱 한 번만 더 해서 확실한 답을 얻으면 굿이라도 해서 신선을 잘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가난에 지친 친구들은 칠성의 끈질긴 설득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다시 한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박노인이 다시 칠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의 촌장과 함께였습니다. 촌장은 칠성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아들 안색이 영 좋지 않더구먼. 요즘 마을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해서 걱정이 되어와 봤네. 혹시 칠성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헛소리를 하지는 않는가? 칠성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이 요즘 통밥도 안 먹고 밤마다 방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린다고 실토했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칠성의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틈으로는 벌써부터 어둠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부인, 잘 들으시오. 이 집터가 원래 기가 센 곳이긴 하나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음기가 집을 휘감고 있어. 아들이 헛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단단히 이르시오. 오늘 밤에는 절대로 방문을 열어주지 말고 방 안에 소금단지라도 들여놓으시오. 박노인은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간섭이 귀찮고 짜증났지만 한편으로는 음기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불길은
두려움을 태워버릴 만큼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며 방구석에 숨겨둔 엽전과 종이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오늘따라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 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날카롭게 윙윙거렸습니다. 마치 수많은 여우들이 떼를 지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박 노인의 말대로 방문 앞에 소금을 뿌려두고 일찍 잠자리에 드셨지만 칠성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뒷문으로 친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개똥이와 칠복이는 마치 죄를 지으러 가는 죄수처럼 잔뜩 웅크린 채 칠성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서두르자. 어른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해. 칠성은 서둘러 촛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제 썼던 종이는 왠지 모르게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자들은 더욱 검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엽전을 종이 위에 올려놓자 엽전이 닿은 부분의 종이가 살짝 그을린 것처럼 검게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칠성은 괜찮아. 신선의 기운이 강해서 그런 거야. 이건 좋은 징조라고 라며 억지로 친구들의 손을 끌어당겨 엽전 위에 얹게 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가락이 다시 엽전 위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문을 외우기도 전에 엽전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웅 하는 낮은 소리가 엽전에서 흘러나와 손가락 뼈를 타고 머리까지 울렸습니다. 칠복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이거 느낌이 이상해. 어제랑 달라. 엽전이 너무 뜨거워. 손가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하지만 개똥이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은데. 두 친구가 느끼는 감각이 정반대라는 사실에 칠성은 소름이 돋았지만 자신은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가락이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입술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님, 여우님, 다시 한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어젯밤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남은 답을 내려주소서. 주문이 끝나자마자 촛불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엽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턱, 턱, 턱하고 거칠게 튀면서 종이 위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이 발을 구르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엽전은 숫자들을 무시하고 종이의 가장자리, 글자가 없는 곳을 마구 긁어댔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났고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엽전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지고 난폭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엽전이 종이 중앙으로 휙 돌아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엽전이 그리는 궤적을 따라 보이지 않는 붓이 글씨를 쓰는 것처럼 종이 위에 흐릿한 자국이 남았습니다. 칠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엽전이 그리는 글자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대다였습니다. 대가, 대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칠성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어서 엽전은 두 번째 글자를 그렸습니다. 가가, 대가, 값을 치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공짜로 숫자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우신선은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가. 개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글자를 읽자 엽전이 긍정하듯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 손가락이 튕겨 나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엽전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가요?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원하시는 겁니까? 쌀을 원하시는 겁니까? 칠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엽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칠성의 친구인 개똥이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개똥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돼.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저리 가. 개똥이가 소리치며 손을 때려 했지만 손가락은 마치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 듯 엽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엽전은 개똥이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듯 팽팽하게 힘을 주었고 개똥이의 몸이 엽전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팍팍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히. 하나, 둘, 셋.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늙은 노파의 목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넘어와 방 안의 세 사람 귓가에 속삭이듯 맴돌았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부른 것은 신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난을 좋아하고 사람의 영혼을 탐하는 산속의 유물, 사악한 여우 귀신이었습니다. 장사꾼에게 속은 것입니다. 칠성아, 이거 안 떨어져. 누가 내 손가락을 꽉 잡고 있어. 뼈가 부러질 것 같아. 칠복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의 손가락에서도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고통은 손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압박감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이빨로 손가락을 잘근잘근 씹는 듯한 생생한 고통이었습니다. 촛불은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방 안은 붉고 푸른 기이한 그림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림자들은 벽 위에서 춤을 추며 점점 사람의 형상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귀, 긴 주둥이, 그리고 9개의 꼬리가 달린 거대한 그림자가 칠성의 등 뒤로 드리워졌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그만해라고 소리쳤지만 엽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엽전은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며 종이 위에 붉은색 궤적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엽전 밑에서 배어나오는 붉은 핏물이었습니다. 핏물은 종이를 적시며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문, 들, 열, 자이라. 칠성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문을 열라니. 이미 방문은 닫혀 있는데 무슨 문을 열라는 것일까? 그때 칠성의 머릿속에 방 노인의 말이 스쳤습니다. 저승문턱의 매캐한 향내. 여우 귀신은 단순히 방 안에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을 통해 저승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처럼 고요한 가운데 오직 칠성의 방 안에서만 거친 숨소리와 비명, 그리고 엽전이 종이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얇은 문풍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 사람의 세상과 죽은 귀신의 세상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이 불러온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엽전은 이제 칠성과 친구들의 손가락을 제물 삼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문을 열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엽전 아래에서 배어나온 붉은 핏물은 종이의 결을 따라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문을 열라 라는 글자를 완성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칠성은 그 핏물이 자신의 손가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기겁을 했지만 엽전에 붙어버린 손가락은 바위 틈에 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떼어내려 힘을 줄수록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엽전은 불에 달군 인두처럼 뜨거워져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개똥이와 칠복이는 이미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을 범벅한 채 살려줘. 제발 살려줘라고 애원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방 안에서만 맴돌 뿐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칠성아, 네가 말한 부귀영화가 이거냐? 우리 손가락을 자르려고 데려온 거야? 칠복이가 원망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은 친구의 원망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대꾸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핏물로 젖은 종이가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그 아래로 시커먼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기 속에서는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번득이며 세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속에서 굶주린 늑대떼를 만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이제 방 안 구석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장에서도, 벽장 속에서도, 심지어 칠성의 등 뒤에서도 키키키. 문을 열어. 어서 열어. 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 아까 문 밖에서 서성이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녀석은 아직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지만 엽전을 통해 연결된 칠성과 친구들의 생기를 빨아들이며 형체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의 눈에 촛불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여우의 꼬리처럼 흔들리며 방 전체를 감싸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방 안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사랑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건넌방에서 주무시던 칠성의 어머니는 가위 눌린 듯한 답답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칠성이가 위험하다, 놈들이 칠성이를 잡으러 왔다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몸을 일으켜 칠성의 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라면 쥐 죽은 듯 조용해야 할 시간인데 사랑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끙끙 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칠성의 방 앞에 뿌려두었던 소금이 검게 변해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방 안에서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칠성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마치 안에서 대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아들을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 사이로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누구 없소, 사람 살려요, 우리 칠성이가 방에 갇혔어요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마을은 좁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어머니의 비명소리는 금세 이웃집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김씨는 속옷바람에 몽둥이를 들고 뛰어와 무슨 일입니까? 도둑이라도 들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칠성의 방문을 가리키며 저 문이 안 열려요.
칠성이가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데 문이 꼼짝도 안 해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김 씨는 건장한 체격이었기에 비켜보시오. 라고 외치며 몸으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지만 기이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가 튕겨나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김 씨는 얼얼한 어깨를 감싸주며 놀란 눈으로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보통 문이 아니구먼. 마치 벽에다 몸을 박은 것 같아.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소란이 커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칠성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굳게 닫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분 나쁜 붉은 빛과 썩은 냄새를 맡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봐. 지붕 위에 파란 불꽃이 돌고 있어. 누군가 소리쳐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붕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도깨비불이라 불리는 푸르스름한 불덩어리 2개가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편 마을 높은 곳에 사는 박노인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창밖에서 번쩍이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의 집 쪽에서 시커먼 요기여치 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그 주위를 굶주린 귀신들이 맴돌고 있는 형상이 박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결국 사단이 났구나. 어리석은 놈들이 호랑이 아가리에 제 발로 머리를 들이밀었어. 라고 탄식하며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어두었던 오래된 복숭아 나무 가지와 광에서 꺼낸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챙겨 들고 칠성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늙은 다리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칠성과 친구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엽전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져 손가락 끝에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을 파고드는 환각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에는 엽전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우물처럼 보였고 그 우물 속에서 칠성이 그토록 원했던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리 와. 들어오면 다 네 것이야. 달콤한 목소리가 칠성을 유혹했습니다. 칠성은 그 속으로 손을 뻗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금은보화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해골과 썩은 뼈들을 보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개똥이는 완전히 넋이 나가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흰자 위만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고통을 참지 못해 자신의 손목을 다른 손으로 내리치며 자해를 하려 했습니다. 팔을 잘라야 해. 안 그러면 몸이 다 빨려 들어가. 칠성은 칠복이를 말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엽전이 세 사람의 길을 빨아들여 그들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엽전은 이제 스스로 회전하며 윙윙거리는 소음을 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귓가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고막을 찢어 놓을 듯 했습니다. 그때 엽전 위로 솟구친 불꽃 속에서 여우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털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곤두서 있고 눈은 지옥불처럼 이글거리는 거대한 여우 머리였습니다. 여우는 입을 쩍 벌리고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입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 칠성은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여우가 입을 열자 사람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너희는 욕심을 냈고 나는 기회를 줬다. 이제 문을 열어라. 너희의 손가락 하나씩만 주면 내가 그 문을 통해 나가서 너희에게 산더미 같은 돈을 주마. 칠성은 그제야 문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여우가 말하는 문은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 인간계와 요괴의 세계를 맡고 있는 결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호기심과 탐욕으로 시작한 이 놀이가 결계의 틈을 만들었고, 여우는 그 틈을 비집고 나와 세상으로 나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완전히 여는 열쇠가 바로 자신들의 손가락, 즉 신체 일부를 바치는 희생이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 놈을 밖으로 내보낼 순 없어. 여우는 칠성의 저항을 비웃듯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너희의 영혼은 반쯤 내 것이다. 자, 누구부터 받아갈까? 가장 겁이 많은 놈부터 갈까? 여우의 시선이 개똥이에게 꽂혔습니다. 그러자 엽전이 강한 힘으로 개똥이의 손가락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개똥이의 비명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손가락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뚝뚝 하고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친구의 고통을 보며 그만둬. 차라리 나를 데려가 라고 소리쳤지만 여우는 즐겁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개똥이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방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칠성의 비명과 개똥이의 비명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려던 장정 몇 명이 도끼와 망치를 가져와 문을 내리찍었지만 문은 강철로 만든 것처럼 튕겨내기만 할 뿐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야.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어둠을 뚫고 박노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숭아 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 하얀 도포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붕 위의 도깨비불과 검게 변한 소금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시오. 이건 단순한 귀신 노름이 아니오. 천년 묵은 묘지 여우가 둔갑하여 아이들을 홀린 게야.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자네들 혼까지 뺏길 수 있네. 박노인은 칠성의 어머니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오라고 시킨 뒤 가져온 굵은 소금을 입에 한 움큼 물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 가지를 들고 닫힌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여우도 박노인의 기척을 느꼈는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귀찮은 늙은이가 끼어들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우는 칠성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가 문을 열기 전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손가락을 받치고 부자가 될 텐가, 아니면 친구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꼴을 보고만 있을 텐가. 여우의 협박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칠성은 고통과 죄책감 사이에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친구들까지 이런 지옥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문 밖에 서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 1월 성신이시여,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기운을 돌려주소서. 옴급급 여율령. 박노인이 입에 머금었던 소금을 문에 관 하고 뿜자. 소금이 닿은 문창오지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워졌고 여우는 고통스러운 듯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여우의 화살이 칠성에게서 문 밖의 박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집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개똥아, 칠부가, 정신 차려. 박노인 어르신이 오셨어. 우리가 이겨내야 해. 절대로 굴복하지 마. 칠성의 외침에 희미해져가던 친구들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엽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엽전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세 사람의 손가락살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통은 극에 달했고 칠성의 눈에서는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을 열어, 문을 열라고. 여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방 안을 때렸습니다. 엽전이 종이를 찢고 나무 책상 바닥까지 파고들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책상에서는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종이를 태우고 세 사람의 소매 끝에 옮겨 붙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박노인이 문을 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안에서는 타오르는 불길과 여우의 저주가 세 사람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불타는 소매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엽전에서 손을 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힘은 너무나 강대했습니다. 과연 칠성과 친구들은 이 끔찍한 주술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우의 말대로 손가락을 받치고 지옥의 문을 열게 될까요? 마을의 운명과 세 젊은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박노인의 기합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삐그덕거리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기합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자 굳게 닫혀있던 칠성의 방문이 비명을 지르듯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 문짝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천년 묵은 고목이 벼락을 맞아 갈라지는 듯한 섬뜩하고 웅장한 파열음이었습니다. 문을 봉인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결계가 박노인의 복숭아나무 가지에 맞아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붉은 요기들이 박노인의 하얀 도포자락에 닿자마자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여우의 웃음소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바뀌어 메아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지만 박노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 요망한 것아, 어디 감히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와 행패를 부리느냐. 내 놈이 있어야 할 곳은 저 음습한 산골짜기 무덤가이지. 이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다. 박노인은 천둥 같은 호통과 함께 들고 있던 복숭아 나무 가지로 방문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튼튼하던 문짝이 산산조각이 나며 마당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간 방 안에서 갇혀있던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본물 터지듯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열려진 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사람 사는 방이 아니라 불지옥의 한 귀퉁이를 옮겨다 놓은 듯한 참혹한 풍경이었습니다. 방 안한 가운데에는 칠성과 친구들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손가락은 불타오르는 책상 위 엽전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책상은 이미 반쯤 숯덩이가 되어 시뻘건 불길을 내뿜고 있었지만 세 사람은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아까보다 더 뚜렷해진 거대한 여우 그림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우 그림자는 박노인이 들어오자 이빨을 드러내며 캬, 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위협했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에 있던 횃불들이 일제히 꺼질 듯 펄럭였고 공포에 질린 개들이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준비해온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을 꺼내 여우 그림자를 향해 흩뿌렸습니다. 썩 물러가라. 삿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남을지어다. 소금과 팥이 허공에 뿌려지자 마치 불에 달군 돌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치익하는 소리가 나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우 그림자는 소금 알갱이가 닿을 때마다 살점이 타들어가는 듯 괴로워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늙은이, 내 놈이 감히 나의 재물을 탐하느냐? 이 아이들은 스스로 나를 불렀다. 내 것이다. 여우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박노인은 콧방귀를 끼며 더욱 거세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이놈들이 철이 없어 너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지 내 놈 같은 요물이 관장할 것이 아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박노인은 소금을 다 뿌린 뒤 복숭아 나무 가지를 들어 칠성의 손가락이 붙어있는 엽전을 향해 내리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엽전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칠성의 손가락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으아, 손가락이 끊어져요. 살려주세요. 라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엽전은 칠성의 손가락뼈를 인질로 잡고 박노인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칠성의 손가락이 영영 잘려나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제로 떼어내려다가는 아이의 손이 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타 여우 그림자는 다시 힘을 얻은 듯 불길을 더욱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불길은 칠성의 옷자락을 타고 올라와 머리카락을 그슬릴 정도로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칠성의 어머니는 칠성아, 안 돼 하며 실신하여 쓰러졌고 마을 장정들은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지만 방 안에 가득 찬 요기 때문에 감히 물을 뿌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판이었습니다.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라. 내 몸은 내 것이다. 귀신은 물러가라. 어서 소리쳐라. 박노인은 칠성과 친구들을 향해 병력같이 소리쳤습니다. 공포와 고통에 잠식되어 있던 칠성은 박노인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귀신은 물러가라. 처음에는 모기만한 소리였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이 깨어나면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개똥이와 칠복이도 울먹이며 따라 외쳤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귀신은 물러가라. 세 사람의 외침이 합쳐지자 엽전을 쥐고 있던 여우의 악력, 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칠세라. 박노인은 번개 같은 속도로 복숭아 나무 가지를 휘둘러 엽전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쟁강 하는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지며 칠성의 손가락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던 엽전이 튕겨나갔습니다. 동시에 칠성과 친구들의 몸이 뒤로 확 젖혀지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여우 그림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내 손가락, 내 문이 닫힌다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엽전이 떨어져 나가자 종이 위에서 솟구치던 불길 둥지는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고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붉은 기운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튕겨나간 엽전을 집신발로 꾹 밟아 제압하고는 밖에서 대기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물을 뿌려라. 기다렸다는 듯이 장정들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방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차 하는 소리와 함께 남은 불씨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완전히 꺼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우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압도하던 공포스러운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물에 젖은 재 냄새와 아이들의 신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쓰러진 칠성과 친구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칠성은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눕혀지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손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엽전이 붙어있던 검지손가락 끝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보일 정도로 끔찍한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개똥이와 칠복이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 전체가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옷은 불에 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목숨은 붙어 있었고 손가락도 잘려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깨어난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통곡을 하며 달려들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손이 이 모양이 돼서 어쩐 후 어머니의 눈물에 칠성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칠성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욕심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낀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방바닥에 떨어진 엽전과 다 타버린 종이를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엽전은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분 나쁜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표면에는 사람의 핏자국이 눌러붙어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준비해온 하얀 명주천에 소금을 한 줌 깔고 그 위에 엽전과 재를 담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부정을 탔으니 태워 없앨 수도 없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 깊은 곳,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영원히 봉인해야 한다. 박노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엽전 꾸러미를 품에 넣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박노인은 칠성과 친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아이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많이 아플 게다.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보일 정도니 이 흉터는 평생 남을 것이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오늘 밤의 일을 잊지 말거라. 세상에 공짜는 없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재물은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라. 박노인의 꾸지람은 따끔했지만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박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콩기름과 된장을 가져와 아이들의 화상 부위에 덧발라 주었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라며 따뜻한 꿀물을 타왔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위로로 채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날뛰던 공포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로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똥이와 칠복이도 고통스러운 표정이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칠성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눈빛으로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렀습니다. 오늘 밤은 아직 음기가 남아있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되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려두고 절대로 혼자 자지 마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마을 어귀에 금줄을 치고 당산나무에 재를 올려 마을의 부정을 씻어내야 할 것이오. 사람들은 박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칠성의 집에는 어머니와 몇몇 이웃이 남아 밤새 칠성을 간호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비친 칠성의 집 마당에는 부서진 문짝과 검게 그을린 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타올랐던 그 방은 이제 텅 비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에 감긴 붕대를 바라보며 장사꾼이 했던 달콤한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숫자를 알려준다는 말은 미끼였고 결국 여우가 원한 것은 그들의 손가락과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닭들이 하나둘씩 울음소리를 내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지친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생생하고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살아있다는 것,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손이 비록 다쳤지만 붙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욱신거리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밤새 마을을 덮었던 공포의 기억을 싣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어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그래도 젊은 놈들이라 회복은 빠르겠구먼. 액괴음 한번 크게 했다 치고 앞으로는 딱 무서운 줄 알고 살겠지.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호리구기의 악몽 같던 밤은 서서히 물러가고 희망과 교훈을 품은 아침 햇살이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칠성의 집 마당에 흩어졌던 문짝 조각들이 치워질 무렵 마을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여우 소동이 있었던 후로 한동안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바깥 출입을 삼가고 문단속을 철저히 했지만 박노인이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금줄을 치고 정성껏 재를 올린 덕분인지 더 이상 괴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손가락에 남은 흉터는 아물어가면서 붉은 딱지가 앉았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칠성은 그 통증을 불행이 아닌 하늘이 준 따끔한 가르침으로 여기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바르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서졌던 집안의 평화를 하나하나 다시 고쳐나갔습니다. 떠돌이 장사꾼의 행방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에는 그가 이웃 마을에서도 비슷한 물건을 팔려다가 산신령에게 벌을 받아 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깊은 산속에서 여우에게 홀려 영영 길을 잃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런 소문조차 그저 바람결에 스치는 낙엽처럼 무심히 넘겨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겨우 내 택감을 준비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다고 투덜거렸을 그 산길이 이제는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칠성의 지게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시 찾은 삶에 대한 의지와 성실함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알아누웠던 개똥이와 칠복이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도 칠성과 똑같은 흉터가 남아 있었는데 새 친구는 이제 그 흉터를 여우가 남긴 문신이라 부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모여 앉아 허황된 꿈을 꾸는 대신 마을의 워츠니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을 길을 쓸었고 독거노인들의 집에 물을 길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칠성과 친구들을 보며
혀를 차던 마을 어른들도 확연히 달라진 그들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철없던 녀석들이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구만.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곤방대 연기를 내뿜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마을에는 초가지붕을 새로 얹는 이영익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서로의 집 지붕을 걷어내고 황금빛 빗짚으로 엮은 새 이영을 올리는 날, 칠성은 누구보다 열심히 지붕 위를 오르내렸습니다. 다친 손가락 때문에 매듭을 묶는 것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요령을 피우지 않고 정성을 다해 짚을 엮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손끝이 아려왔지만 칠성은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묵묵히 일손을 보댔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들,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웃고 떠드는 이웃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칠성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점심참이 되자 마을 안악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나타났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갓 지은 보리밥과 시원한 동치미, 그리고 막걸리 몇 주전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과 친구들은 마을 어른들 사이에 섞여 꿀맛 같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노동 뒤에 먹는 밥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았고 막걸리 한 사발에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노인이 칠성에게 다가와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떠냐? 여우가 주겠다던 금은 보화보다 이 막걸리 한 잔이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칠성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어르신.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이 술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붕 개량 작업이 모두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칠성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조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가을 물을 숭숭 썰어놓고 끓인 뜨끈한 시래기국과 가마솥에 푹 찐 고구마, 그리고 묵은 김치만으로도 상은 풍성했습니다. 칠성의 집, 사랑방. 한때는 탐욕의 촛불이 타올랐던 그곳에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와 구수한 음식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아랫목은 장작불을 넉넉히 떼어 절절 끓었고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고 문풍지는 바람에 부드럽게 떨리며 정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식사 도중 개똥이가 입가에 김치 국물을 묻힌 채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내가 그때 여우 귀신한테 잡혀갈 뻔했을 때 사실은 칠성이 네가 나를 발로 차서 구해준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박노인 어르신이 엽전을 때려주신 거였지만 말이야. 그 말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복이도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뻔했어. 근데 불이 너무 뜨거워서 오줌이 나오기도 전에 말라버렸지 뭐야. 친구들의 농담은 그날의 공포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어두운 기억을 털어내는 씻김국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부지런히 국을 퍼나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심과 욕망으로 어두웠던 아들의 얼굴이 호롱불 아래서 발그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웃들과 어울리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기와 집은 아니지만 우리 칠성이가
마음의 기둥을 바로 세웠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성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이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먹고 가네. 올겨울은 칠성이네. 덕분에 따뜻하게 보내겠어. 이웃들의 덕담이 문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칠성은 대문까지 나가 배웅을 하고 돌아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마당의 흙바닥을 덮고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이며 세상을 고요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은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맞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건넌 방에서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칠성아, 춥지 않으냐? 어서 들어와 자거라. 내일도 산에 나무하러 가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예, 어머니, 들어갈게요. 눈이 많이 와서 내일은 산에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마당 눈을 깨끗이 치우고 새끼나 꼬아야겠어요. 칠성은 어머니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드리며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모자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비치며 다정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칠성은 자리에 눕기 전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보며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우 신선이나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정직하게 땀 흘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등허리를 따뜻하게 지져주었고 하루 종일 일한 근육의 피로가 기분 좋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칠성의 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 냄새와 집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냄새가 섞인 고향의 향기였습니다. 잠이 밀려오면서 칠성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과오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잠자리가 꿀맛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우가 주려 했던 숫자는 결국 헛된 신기루였지만 자신이 직접 땀 흘려 얻은 수확물은 비록 작더라도 손에 잡히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칠성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칠성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에는 항상 파멸이 기다리고 있지만 정직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온한 잠을 선물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칠성은 이제 헛된 꿈을 꾸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혜로운 박노인과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겠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세상은 어수선해도 여러분이 누운 그 자리는 칠성의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걱정과 근심은 저 문 밖의 눈바람에 날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평온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또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칠성이가 고쳐놓은 튼튼한 문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듯 오늘 밤은 아무런 방해 없이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길 소망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비워낸 마음에 비로소 진짜 복이 들어온다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